네, 안녕하세요. 가키마님입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모두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아예 안 나간다. 그래도 되는 건가? 아니, 물론 오프라인 모터쇼가 갈수록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모카 같은 온라인에서 자동차 소개하는 게 훨씬 낫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회에 안 나간다 이런 얘기일 텐데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 중국 모터쇼 안 나가? 이거 괜찮은 건가? 어쨌든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도 중국이 지금 전기차로 너무 빠르게 전환하니까 이거 따라가기 힘들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대만 그런가요?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들 뭐 도요타라든지 닛산이라든지 그리고 독일 회사들 아우디니 폭스바겐이니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 힘들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신차를 내놓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도요타 BZ4X라고 해서 제가 전기 SUV 미국에서 직접 시승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 취향에는 조금 허술해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좀 약간 좀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요타가 중국에서 내놓은 BZ3X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이게 아주 화제입니다. 중국 이름은 ZH 이제 3X예요, 3X. 근데 발음부터가 좀 난관이네.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지? 博智 라고 합니다. 약간 이거 난관이다. 이게 진짜 자동차 기자 20년 만에 최고의 난관인데. 아무튼 3X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거 외관 보세요. 외관 보면은 뭔가 도요타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실내를 보면 이게 무슨 도요타야? 도요타가 이렇게 멋있다니. 이건 충격적이죠.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렇게 첨단스러울 수가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내가 도요타를 띄엄띄엄 봤구나. 역시 도요타 형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게다가 가격은 10만 위안부터 라고 합니다. 1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대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 시작 가격이 26만 3,500 위안부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랑 크기는 비슷한데 모델 Y 가격의 62% 할인. 가격이 반도 안 됩니다. 이런 가격이 어딨어? 이러면은 BZ3X 사지. 중국에서는 도요타의 반격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출시 첫날에 서버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사전 예약에서 서버 터지는 건 뭐 커피 쿠폰 줘서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차가 어떤 차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BZ3X는 어떤 차인가? 이렇게 생겼고요. 지난번에 제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전면은 이렇고 측면은 이렇고 후면 이래요. 저희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본 게 벌써 10개월 전이니까 쇼에서 보여준 다음에 판매하는 데까지 한 10개월 걸린 겁니다. 뭐 중국답지 않게 시간이 좀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나 보죠.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 예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게 도요타 BZ4X고 이게 BZ3X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도요타스러움이 전혀 없잖아요. 많이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차는 도요타가 만든 차가 아니죠. 광저우 자동차와 합작한 GAC 도요타에서 내놓은 자동차죠. 이 차는 플랫폼, 차체 부품, 기능 등등등 상당 부분을 광저우 자동차가 만드는 겁니다. GAC 아이온 V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실내는 그냥 빼다 박았습니다. 똑같죠. 이 크기를 봐도 거의 똑같은데 크기를 보면 전장은 4600mm, 전폭은 1875mm, 전고는 1645mm, 휠베이스는 2765mm. 그러니까 도요타의 라브4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라브4급의 전기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아주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토요타 느낌 확실히 나고요. 토요타 전기차 디자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해머헤드 디자인 이런 것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해머헤드라는 건 뭐예요? 해머헤드 샤크라고 해서 이 귀상어라고 하는 건데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상어. 램프 윗부분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게 귀상어 디자인이다. 이렇게 토요타가 이름 붙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디자인이면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중국 도로는 워낙에 지나칩니다. 다들 램프가 그냥 번쩍번쩍 휘황찬란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도
이목을 끌 수 있도록 가로로 뒷아래를 길게 쫙 뻗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요즘 차답게 아래쪽에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륜구동 모델, 약간 저렴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충전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조수석 팬더 쪽에 충전구가 있는데요.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죠.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플러시 타입으로 매끈한 차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문을 언락했을 때 이렇게 도어 핸들이 뿅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중국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매끈함은 해줘야 되고요. 이 단차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봐요. 단차 있네? 이거 차가 완전히 꽝이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면을 보면 이 바울을 쭉 가르는 일자 램프 이렇게 있죠. 중국은 당연히 무조건 일자 램프 이렇게 딱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봤을 때 이거 중국 시장에 꼭 맞춰서 중국 소비자들을 위한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관보다 더 놀라운 건 실내입니다. 실내를 보면 기존 도요타 실내하고 전혀 다르죠. 도요타는 원래 이런 것들 좀 늦었잖아요. 남들이 디지털 기술 적용해도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라고 하면서 특별한 기능을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심지어는 바늘 계기판이었어 최근까지. 근데 요번에 BZ3X 보면 실내가 완전 멋있잖아요. 가운데 14.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갔고요. 이것만 해도 꽤 첨단 느낌입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영상 스트리밍도 되고 게임도 되고 노래방도 되고 기타 등등 즐길 거리 다 된다고 합니다. 아니 도요타에서?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터치스크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스냅드래곤 815라서 이것도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진다고 하네요. 음성인식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고요. 내좌석에서 다 음성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두 가지 명령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창문은 내리고 에어컨 좀 꺼줘.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섞어서 말해도 한꺼번에 두 가지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좌석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열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뒤로 높이면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최대 3m까지 평평한 좌석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누울 수 있다. 가족은 좀 너무했다. 여자친구랑 누울 수 있어요. 이런 얘기인가? 네, 아무튼 누울 수는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박 같은 걸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굳이 저런 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천장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투명하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전동식 선쉐이드가 촥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해요. 테슬라보다 낫네. 근데 우리나라 아이오닉 같은 차들은 원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극적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50W 충전까지 지원하는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2열에 아이패드를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반이 제공되고 있고요. 오디오는 야마하 시스템이 11개 스피커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꽤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놀라운 건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도요타 자율주행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차는 자율주행이 된다는 건가?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라는 회사 있거든요. 이 회사는 중국에서 나름대로 뜨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레벨 5, 레벨 4 이런 걸 얘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회사야. 근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멘타 5.0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에 11개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적용했고요. 12개의 초음파 센서, 3개의 레이더, 1개의 라이다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둘러져 있고요. 여기에 254톱스, 그러니까 1초에 254조 연산을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올인 X칩을 자율주행용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핸즈프리 에이다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있으면 이 차는 알아서 목적지까지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상황, 우회전 아주 쉽게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도 만들어놨는데 공사 현장 이것도 잘 보고서 잘 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회전하고서 장애물이 계속 있는 경우 우회전, 이륜차, 이렇게 또 공사 현장 이런 것도 다 피해 가요.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오른쪽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요. 내 앞으로 껴듭니다. 요런 상황, 요거 용서가 되나? 요런 상황인데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골목, 자전거 막 지나가고 사람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옆에서 차 튀어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 기다려서 알아서 살살살 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도요타가 언제 이렇게 했어? 자동 주차도 됩니다. 직각 주차 당연히 되고요. 원격 주차 되고요. 평행 주차까지 완전 지원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지금 2천만 원짜리 차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것도 도요타가 만약에 혼자 했으면 못했겠죠. 도요타가 예전에 2년쯤 전에 자율주행 부문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환경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분 지금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네. 그때 당시 도요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중심형 운전을 하겠다. HID라고 해서 휴먼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인간의 두뇌로 운전을 한다. 그냥 운전하세요 라는 얘기죠. AI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거지, 운전은 인간이 똑똑하시니까 인간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죠. 지금 미국, 중국에서 어떻게 운전하고 있습니까? 손을 떼고 그냥 앞을 보면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도요타는 인간 중심 ADAS다 하면서 사실상 ADAS를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도요타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굉장히 처지게 됐습니다. 지금 도요타는 전기차, 자율주행 모두에서 뒤처졌는데, 근데 중국은 반대로 지금 전기차거나 자율주행차가 아닌 경우 차를 팔 수가 없다, 이런 상황까지 됐죠. 전기차가 이미 50%를 넘어서는 지점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도요타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디자인, 개발, 설계 모두 중국에서 하는 건 물론이고요. 차체는 GAC에서 받아옵니다. 배터리는 BYD에서 받아와요. 자율주행은 모멘타에서 받아와서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 1시간 만에 10,000대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날 서버가 다운됐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동안 도요타가 내놓은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도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우디는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으로 중국에서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내놨습니다. 아우디가 내놓은 전기차 브랜드 아우디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는 워낙에 상징적인 이름이고 중국에서도 아우디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때는 공산당은 무조건 아우디를 탈 수밖에 없었어. 아우디를 타는 것 자체가 신분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15년 전이에요. 중국에서 40대 정도 되시는 산촌버린 분들, 이런 분들은 아우디 하면은 당연히 엄청난 분들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우디라는 말이 이 아우디의 동그라미 로고보다 더 의미 있어. 더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우디를 앞에 내세워서 아우디란 이름으로 전기차 브랜드를 새롭게 만든 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브랜드는 이 4개의 링을 사용하지 않고 아우디란 글씨를 쓰겠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4개의 링을 쓰겠다. 그리고 수입차도 4개의 링 쓰겠다라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우디 브랜드의 첫 차 아우디 E 콘셉트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아무리 콘셉트라고 하지만 이게 아우디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알던 아우디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신 아우디는 이런 식으로 다 바뀌는 건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새롭게 나오게 되는 Q6 e-tron, 이것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 자동차 요렇게 나오고요. 아우디 E 콘셉트는 요렇게. Q6 e-tron도 굉장히 멋지지만 이 아우디 E 콘셉트라는 이 차, 이것도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이름이 조금 이상하다 할까? 이름이 아우디 E가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이름이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요 차, 이거 콘셉트에 불과하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95% 양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요게 5월에 바로 양산차로 나오게 되는데 상하이 모터쇼에 가면 아마 볼 수 있겠죠. 실내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필러 투 필러, 이쪽의 필러에서 이쪽의 필러까지를 가득 채우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물론 콘셉트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양산차에서도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겠구나 라는 건 어림짐작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완전 첨단이죠. 완전 멋집니다. 그리고 100kWh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800V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주행거리는 700km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술을 갖춘 자동차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차가 아니죠. 이 브랜드입니다. 도대체 이 브랜드는 왜 나오게 된 건가? 아우디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사의 의사결정 속도, 개발 속도, 마케팅 속도,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용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이 정도 스피드가 아니면 중국 시장에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우디는 상하이 자동차와 함께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기획부터 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것들을 다 상하이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플랫폼 이름이 ADP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신차 개발 주기가 이제는
12개월이라고 합니다. 아니 12개월. 지금 기획부터 차가 나올 때까지 12개월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우디의 설명은요, 스타트업처럼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급변하는 중국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자율주행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자율주행은 중국 모멘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서 완전 핸즈프리 자율주행을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눈만 앞을 보고 있으면 알아서 자율주행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손으로 잡지도 않는데, 발도 밟지 않는데, 그냥 나는 앞만 보고 있으면 그 정도면 자율주행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디자인을 지금 보면 사실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왜 이걸 중국에만 팔아? 이렇게 생긴 차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팔릴 것 같은데, 한국에도 나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우디는 내년부터 F1에 직접 진출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아우디는 독특하게도 F1 자동차를 직접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자, 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다도 작년에 중국 판매량이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혼다도 중국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예인데요. 예의 할 때 그 예예요. 아니 이거 카니에 웨스트가 자기 이름을 예라고 했는데 이거 상표권까지 등록하셨던데, 이거 카니에 웨스트가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여튼 예 브랜드의 컨셉트카, 이거 공개한 게 작년 4월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차가 나오게 됐는데요. 차 이름은 예 S7, 예 P7 이라는 차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하여간에 만드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앞으로 2027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만에 8개의 차를 더 내놓는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중국에서 개발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당연히 사용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웃긴 사연이 있기도 합니다. 혼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혼다 센싱 엘리트라고 하는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세계 최초로 레벨 3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역시 일본의 기술력은 엄청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테슬라 뭐 훌륭하다더니 혼다는 레벨 3인데 뭐 테슬라는 기껏 레벨 2.5, 그거보다 혼다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혼다에서 그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니까 혼다의 일본 투자자들이 중국에 내놓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너무 귀한 거라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 중국에서 경쟁하기에는 너무 경쟁력이 부족해서. 아이고. 32KR이라는 중국 매체에 따르면요, 원래 이 차는 작년에 출시했어야 되는 차라고 해요. 근데 지능형 자율주행 수준이 일본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엔 이걸 포기하고 화웨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중국말로는 첸쿤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요거는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이 주차장에서 출차하고 주행도 알아서 하고 왔다리 갔다리 다 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있는 주차장까지 완전 주차를 해주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라면 괜찮은데? 자, 닛산도 있습니다. 닛산은 둥펑 닛산의 전용 플랫폼 텐넨 아키텍처라는 걸 이용해서 둥펑 닛산 N7을 중국에서 공개했습니다. 생긴 건 이래요.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옆은 이렇습니다. 실내는 이런 느낌이에요. 나름 괜찮죠? 어때요? 괜찮아요? 소나타급? 소나타급이다. 어쨌든 뭐 요 정도는 뽑아줘야지 중국에서 명함 정도 내밀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후지면 못 팔아요. 여기에 만약에 자율주행이 빠진다? 그것도 끝입니다. 무조건 자율주행은 돼야 돼. 지금 바로 자율주행이 도입됐던가 아니면 곧 되던가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레디 아니다 라고 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멘타의 자율주행 기술 역시 들어가게 되고요. 음성인식, AI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는데요. AI 어시스턴트로 들어온 소프트웨어가 다름 아니라 딥시크입니다. 아니 딥시크가 벌써 도입됐어? 딥시크 공개된 게 지금 지난 설이잖아. 한 달도 안 됐어요. 물론 딥시크를 도입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딥시크가 공개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 맥에도 하나 깔아놨어요. 제 맥에서 딥시크가 됩니다. 뭐 스마트폰에 딥시크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앱스토어에 설치한 게 아니고 내 노트북에서 인터넷 접속 안 하고서 여기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 학습이 아니라 추론 모델은 여기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 딥시크 모듈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AI 모델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은 추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모듈이 좀 작아. 그래서 설치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디스틸드라고 해서 원래 풀 사이즈 있으면 그걸 잘게 쪼개서 맥이나 작은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GPU만 괜찮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AI 모델을 내 컴퓨터에 깔 수 있다. 시간만 내시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딥시크는 해킹 당하지 않나요? 오픈 소스인데 무슨 해킹 걱정을 해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그 의미를 몰라요? 악성 코드가 들어있으면 그 악성 코드도 소스로 공개되는 거야. 코드 있는 걸 보고서 그걸 갖고 컴파일 하는데 거기 악성 코드를 심겠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튼 지금 닛산도 지금 상당히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걱정은 현대기아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기아는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 신성같이 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젊은 기업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이고, 한때는 이 현대를 가리켜서 현대속도라는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현대스피드. 그래서 현대가 그 현대속도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곤 했어요. 제가 15년 전쯤에 현대차 양재 사옥의 기자실에 매일 출입했었는데, 그때 본사에 가보면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변기에서 자지 마시오. 변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써 있었어. 그러니까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너무 피곤했거든. 현대맨들 다 야근하고 철야하고 맨날 그냥 개고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 어떤가? 지금은 현대는 어른이 됐죠. 다 컸습니다. 너무 점잖고 직원들의 워라밸도 이제는 중요한 시기가 됐죠.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을 막 갈아 넣는 방식으로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됐죠. 요즘 현대의 개발 속도를 보면 야, 이 속도로는 도저히 중국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대 시장인데 중국을 포기할 건가? 그럴 순 없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100대 부자를 꼽아보면 우리나라 100대 부자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상속형 부자입니다.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뭐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 상속형 부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부자를 뽑아보면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모두가 자수성가형, IT형, 기술자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도입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한 세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1세대야.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수없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정주영이고 김우중이고 이런 겁니다. 다 일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부터 갑자기 중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은 세대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세대 차이가 큰 나라가 없어. 그런데 그 세대 차이 중에 아주 이상한 점은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제인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IT 기술로 중국이 다 바뀌고 있구나, 생산 기술로 중국이 바뀌고 있구나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소비층은 젊고 기술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첨단 기능이 뭐가 있으면 꼭 첨단 기능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로봇 청소기 있으면 무조건 사서 내 집에다 놔야 되는 사람들이야. 로봇이 있으면 무조건 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에 미친 사람들한테 차를 팔겠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한테 차를 팔겠다면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어도 자잘한 전자장비들, 이런 것들을 과도할 정도로 마구 장착한 차를 내놔야 되죠. 저는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감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 진출한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을 보면 지금은 다들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게 관건이다 라고 하면서 회사를 어떻게든 더 빠릿빠릿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현지 전략 모델을 한두 개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 다른 자동차 회사를 중국용으로 따로 추가로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도요타처럼 중국 브랜드 플랫폼을 그냥 사와서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닛산이라든지 아우디처럼 현지 전략 브랜드까지 만드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 중국 시장에서 승기를 잡는 거, 이 전 세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는 어떤 수를 내놓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멋진 경쟁해 주시길 바라겠고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도 기대해 봅니다. 혹시 또 압니까? 중국에서 최첨단 기능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험적으로 도전하다가 현대차가 야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니까 더욱더 좋았구나. 한국에도 이런 기술 도입해야지 라면서 다양한 첨단 기능들 국내에도 도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의 모카소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